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화면으로 아마 만나 뵀을 텐데, 아니면 전화나 온라인으로 만나 뵀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얼굴 뵈니까 반갑기도 하고요. 한 시간 정도, 한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렇게 대화를 나누기로 했는데, 어느 때보다 떨리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이 주어진 시간 안에 제가 생각해 온 것들 잘 한번 나눠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주제를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의 변화 다소 거창하게 이렇게 달아놨지만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IT에서 개발자로서 또 IT 현업의 실무자로서 계속 일을 해왔는데 AI,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등장하고 이제 대중화가 되고 우리한테 밀접하게 영향을 끼치면서 실무자로서는 개발자로서는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는가, 실제 어떠한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고 또 개발자로서 또 앞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될 사람으로서 어떠한 식으로 방향을 가져가고 고민해야 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편하게 얘기를 나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요, 여기 지금 제가 작성한 문서 거의 유일하게 생성형 AI 도움을 받아가지고 순수하게 만들어 놓은 창작물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AI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교재부터 한번 생성형 AI의 다양한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 보자라고 해봤고요. 살짝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긴 하지만 있는 대로 그냥 가져와 보고 이러한 문서를 만드는 가운데서도 느꼈고 생각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몇 가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하는 가운데 문서를 만드는 것도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접목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렇게 문서를 만들 때요. 저는 챗GPT,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생성형 AI 대표적인 챗GPT가 있죠.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를 만들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간마라는 도구, 그 다음에 저도 최근에 이제 소개를 받아서 소개해 주셔가지고 이제 사용해보고 있는데 냅킨이라는 도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들어 봤고요. 실질적으로 만드는 시간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약간 성향과 다른 형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또 제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오히려 시간이 더 투입 때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조금 더 생산성도 올라가고 조금 더 가치 있는 고민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 정도의 도구를 써서 이 정도의 문서를 만들 수 있구나. 이것도 격가지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도구들을 만들어서 저기는 이 정도의 문서들을 보통 만들었는데요. 도구를 쓰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좀 트렌디한 형식의 문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면서 AI 시대의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의 변화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 개발을 해왔는가. 개발이라는 것을 잘하기 위해서 무엇을 고민해 왔고 또 그 가운데서 발전해가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도입되었으며 가장 최근까지 사람들이 많이 고민했던 게 무엇인가 이런 것을 먼저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런 가운데 AI가 등장하고 AI와 접목되는 것들을 고민하게 되면서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게 되었는지 AI라는 것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서 어떠한 결과와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것들을 가져가게 됐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개발자들, 엔지니어들, IT 전문가들, 우리들은 어떠한 것들을 고민해 가는 것이 타당할까라는 그런 문제 요소들을 한번, 문제 의식을 같이 한번 공유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 줘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마무리라기보다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게 마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그림도 이렇게 한번 그려봤고요. 냅킨으로 한번 이렇게 그려본 겁니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던져주니까 이 정도의 그림은 또 잘 만들어 주더라고요. 자, 개발 프로세스의 변화. 전통적인 개발 프로세스를 보겠습니다. 혹시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내가 취미로 나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중요하게 관리하는 요소가 무엇일까요, 혹시? 예, 좋은 소프트웨어 코드를 만드는 거, 또는 뭐 문제없이 잘 동작하는 거, 좋은 문서를 만드는 거 다 중요하겠죠. 근데 소프트웨어 테스트와 품질에 굉장히 재미있기도 하고 중요한 원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구 부재의 궤변이라는 궤변이 하나가 있거든요. 패러독스인데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문제없는 소프트웨어라고 다 검증을 했는데 편하게 표현해서 사용자가 지나가다가 이거 내가 원한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소프트웨어는 그래서 어떠한 것을 개발해야 되냐라는 요구사항이 있죠. 그 요구사항이라는 것을 분석하고 그것을 잘 정리해서 어떻게 이것을 소프트웨어로 실체화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것이 전체의 큰 줄거리이자 시작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도 다시 얘기하겠지만 요구사항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예, 제가 우리 딸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를 듣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끔 우리 딸한테 저녁에 뭐 먹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뭘까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모르겠대요. 근데 뭘대 그냥 모르긴 했는데 맛있는 거 먹고 싶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답답하다 싶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정말 모르는구나. 우리 사랑하는 딸이 정말 몰라서 그렇게 얘기했구나. 마찬가지예요. 요구사항이 이렇게 중요한데 어찌 보면 우리 고객은 우리한테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은 요구사항이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잘 개발해야 될지를 우리 선배들이 고민해 왔고 그런 것들이 바로 뒤에 나오겠지만 애자일이라는 사상과 접목되면서 조금 더 잘 개발해 보자는 것까지 이렇게 쭉 발전해 온 겁니다. 이와 같이 요구사항을 잘 분석해서 잘 만들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소프트웨어가 잘 동작하도록 잘 설계를 해보자 이런 고민도 했습니다. 자, 제가 뭐 하나 여쭤볼게요. 1 더하기 1을 집어넣으면 2가 나와야 됩니다. 코딩해 보세요. 그러면 코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파이썬 학습하시는 학우님들 계시면은 def 해가지고 함수 만들면 되죠. 맞습니다. 많은 요구사항의 기능적인 요소는 프로그래밍, 구현으로 가능해요. 근데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동시에 1000명이 덧셈을 호출했어요. 그래도 최대로 1초 이내에 모두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코딩하실 건가요? 예, 주석을 달겠죠. 이거는 1000명이 동시에 요청을 해도 1초 이내에 응답을 해야 됩니다. 예, 이런 거 없죠. 예, 어떤 부분은요, 소프트웨어 코딩 구현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구조 있죠, 구조. 만약에 덧셈이라는 기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야. 그러면 덧셈이라는 것을 100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요청하면은 이 100개의 동작하는 소프트웨어에 계속 이렇게 요청을 전달하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많은 요청이 들어와도 서비스하기가 유연해지겠죠? 네, 이런 내용들이 설계인 겁니다. 요구사항에 따라서 기능과 소프트웨어 구조를 어떻게 정의해서 달성해 줄 거냐. 요구사항이라는 것은 기능도 있지만 어떻게 동작해야 된다라는 품질적인 것도 있으니까요. 그런 거에 따라서 잘 구현해보자. 예, 설계 잘하고 그 설계된 대로 잘 구현을 하면 성공하지 않겠냐. 맞죠?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요구사항대로 잘 설계를 했고 잘 구현을 했다, 코딩을 했다, 구축을 했다면 요구사항대로 잘 동작하는지 테스트를 해야지 해서 전체 테스트까지 마치게 되면 우리 소프트웨어는 성공했습니다라고 종료하는 게 정통적인 방향이었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이제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이 어떻게 해야 소프트웨어를 잘 개발할까를 고민하다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개발을 하고 각각을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면 전체가 성공하지 않겠냐라는 것을 고민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짝 들어보시면 부담스러운 부분이 느껴지셔야 되는데 혹시 부담스러운 부분이 느껴지는 게 있으신가요? 여기에서 가장 힘든 게 뭐죠? 요구사항 부분이죠. 요구사항 나서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앞단이 흔들리면 뒷단까지 다 흔들릴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이 암묵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딱 이 상태인 거죠. 단계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전 단계가 완료가 되어 이후 단계가 진행을 하는데 오랫동안 개발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런 게 없지만 한참 개발할 때는 개발하고 테스트할 때 되게 불만 아닌 불만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일정이 6개월인데 앞단에서 요구사항하고 디자인하고 설계한다고 하고 개발 시간은 이 2달밖에 안 줘. 근데 한 달은 테스트해야 된대. 그럼 너무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개발 속도가 이상하게 느려지게 되는 거예요. 왜? 절차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두 번째, 변화에 대한 적응력 부족. 열심히 개발하는데 법률이 바뀌었어.
열심히 개발했는데 환경이 바뀌었어.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요구사항이라는 것은 변경되게 마련이거든요. 예. 그런 것에 대한 적응력이 부족하게 되겠죠. 맞습니다. 전통적으로 이런 고민들을 해왔는데 이런 것들이 암묵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계속 내포하고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여기서 말하는 최근은 뭐 요 1년 몇 년 새가 아니라 요 근래의 최근을 얘기하는 겁니다. 애자일이라는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되어 있고 애자일이라는 부분을 사람들이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애자일의 컨셉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자, 이거는 교과서에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현업에서 느껴지는 애자일이라는 개념, 애자일을 강조하는 개념은 이거 같습니다. 들어봐 주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구사항이라는 것을 잘 정리해서 그대로 구현한다는 것이 이상적으로는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참 어렵더라. 더더욱이 요즘처럼 요구사항이 자꾸 바뀌고 개인화라는 것이 중요하고 맞춤이라는 것이 좋아하고 시장 상황이 변경되는 상황에서는 잘 정리된 요구사항들을 개발하기보다 요구 상황의 변경에 얼마나 빨리 대응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자주 주기적으로 배포하는가 이것이 경쟁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애자일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자일은 그러니까 전체 소프트웨어를 다 개발해서 딱 내놓는 게 아니라 작은 단위로 분할을 해서 반복적으로 개발해서 주기적으로 배포를 하고 그러한 가운데 변화가 있기 마련인데 그 변화를 적극적으로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가져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애자일의 큰 특징을 보게 되면요. 여기 보시면 소규모 반복 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 제작하고 반복하고 지속적으로 피드백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동작하는 작은 단위의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사용자한테 전달하면서 요구를 수행해 가자. 그래서 전체를 개발하자라는 방향으로 개발을 자꾸 가져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고 시장에 적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애자일 적극 방송에서는요, 개발적으로도 크게 얘기되는 게 있고 협업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게 되려고 그러면 의사소통도 잘 돼야 되고 관련된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겠죠? 그건 기본이고 우리 개발적으로는요, 또 이것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가 열심히 개발하고 있어요. 자, 이번 달 우리가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 우리가 개발한 제품이 전 세계 35개국으로 수출이 돼요.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요. 근데 이번 달 말에 배포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오늘 갑자기 고객사가 또는 시장에서 핵심 기능을 변경해 달라고 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발생합니다. 왜? 누가 책임지려고? 전통적인 관점에서 누가 책임지려고? 근데 가만히 들어봐 주세요. 애자일은 뭐라고요? 애자일이 지향하는 말은 뭐라고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고객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용기를 가져보자. 그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개발해서 제공하는 것들이 소프트웨어를 성공적으로 가져가는 방법이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바꿔 말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요구사항도 수용할 수 있는 용기가 나와야 돼요. 어떻게? 용기를 내보자. 이렇다고 용기가 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 또 트렌드에는 이 애자일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TDD와 같이 아예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 때 우리 소프트웨어가 지원해야 되는 내가 만든 코드가 달성해야 되는 테스트 있죠, 결과. 예를 들면 이거예요. 1 더하기 1은 2가 나오는 계산기를 개발해보자. 그러면은 add라는 함수를 만든 다음에 1 더하기 2를 집어넣어서 테스트해야 되지. 이게 전통적인 방법이었다면요. 다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TDD는 이게 이렇게 갑니다. 1 더하기 1을 넣으면 2가 나와야 되는구나 라는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통과하는 테스트 스크립트 케이스를 다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든 코드가 이 테스트 코드를 통과하도록 코드를 만들어 갑니다. 바뀐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테스트가 드리븐 한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이 얘기를 다시 정리해 볼게요. 내가 덧셈이라는 것을 어떻게 개발할까라는 하우투의 메소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고객이 덧셈의 기능이 필요하대. 고객이 필요한 거는 1 더하기 2를 집어넣으면 2가 나와야 되는 거야. 여기에 집중해서 내가 개발한 코드가 어떻게 동작해야 될지를 먼저 테스트 케이스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통과하는 진짜 코드를 만들어서
내가 개발한 코드는 고객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테스트 코드를 항상 패스하고 있어 라는 확신을 갖고 개발하는 게 TDD입니다. 다소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오랫동안 하신 분이 아니면.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고객이 이번 달 말에 배포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무엇인가 변경해 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수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대로 변경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기존에 우리가 만든 모든 테스트 케이스가 하나도 실패하지 않고 다 통과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예전 버전과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지금 버전과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건데?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구체적인 개발 방법을 도입하면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현업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도입해서 내가 작성한 코드들을 어떻게 잘 테스트하고 아예 품질 중심으로 기능을 드리븐해 갈 거냐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이러한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게 애자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현업에서는 개발을 하고 있고 전통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잘 개발하기 위해서 쭉 달려온 상황이라는 거죠. 자, 맞습니다. 자, 그런데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애자일까지 온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 개발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애자일이 되게 되면은 우리 개발자들이 우리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게, 알아야 될 게, 공부해야 될 게 참 많아집니다. 뭐가 많아지냐면 일단은 코딩량도 테스트 케이스를 다 만들어야 되고요. 맞죠? TDD라는 것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개발한 소스 코드에 대한 테스트 코드를 내가 다 만들어 놓는 것들이 품질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고민해야 되고 또 그 앞단에서는 요구사항이라는 것에 민감하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우리가 잘 분석해야 되는데 나도 잘 알지 못하는 요구사항, 고객도 잘 알지 못하는 요구사항을 어떻게 잘 정립할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맞죠? 심지어는 요구사항에 따라서 스펙이 왔는데 그 스펙을 보고 어떻게 테스트할지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처음에 기초를 잡는 것도 경험이 있는 개발자들은 좀 더 수월하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험이 있는 개발자라 할지라도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져오기는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고요. 더더욱이 경험이 적은 후배 개발자님들은 그런 것들을 따라가기가 다소 버거울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금 더 잘 개발하고 AI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이냐, 내가 놓칠 만한 부분들을 어떻게 채우고 내가 할 수는 있지만 자동화 도구나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동화를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 훨씬 생산성이 높아지겠구나라는 것을 당연히 기대하고 그런 것들을 적용해 보려고 했을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AI 도입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AI와 어떻게 협업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과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계속 AI와 관련해서 얘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이제 실명을 얘기하기 좀 뭐해서 계신데 엊그저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개발자들의 98% 정도가 AI 도구를 이용하고 있다. 98% 넘을 것 같긴 한데 라는 생각도 하곤 합니다. 다만 뒤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현실적으로 일반 회사에서는 AI 도구를 사용하고 싶어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정책적으로 AI 도구, 코파일럿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제안하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보안이나 정책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고 개발과 접목시킬지를 그런 회사도 고민하고 있고 아울러 일반 우리 개발자들도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가운데 있다는 거죠. 따라서 AI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프로세스도 변화하게 되고 여기서 말하는 개발 프로세스는 요구사항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것부터 테스트까지 포함된 전체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그중에서 코딩, 개발이라는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AI가 들어와서 당연히 요구사항 분석과 테스트 자동화하는 부분도 접목이 될 수 있고요. 이런 거잖아요. 고객의 요구사항을 내가 분석을 해가지고 나열을 해봤다고 해볼게요. 아니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학생들, 대학생이라고 하겠습니다. 대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새로운 소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 그럼 요즘은 말려야 되나요? 많이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근데 그런 것을 만약에 만든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습니다. 페르소나라고 해가지고 가상의 사용자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용자가 우리 제품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트라이 해보고 시나리오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 머릿속에서 짜내는 시나리오도 있지만 우리가 인격을 부여한, 정확히 말해 인격이라보다도 캐릭터의 특징이죠. 한 3, 4년 정도가 되고 20대 초반이고 IT를 좋아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좋아하는 그런 유저군을 캐릭터를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그 캐릭터를 생성형 AI 안에 에이전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에이전트와 우리 소프트웨어가 상호작용하는 것들을 시뮬레이션해 가면서 조금은 더 실제적으로 요구사항 이런 걸 도출해보고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상상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놓치고 깜빡 잊어버릴 만한 것도 그 가운데 힌트를 얻어서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렇게 요구사항 분석부터 시작을 해서 프로그램의 구조를 설계하고 코딩하는 부분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테스트까지 전체적인 과정을 가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품질 향상, 실시간 코딩을 하면서 도움을 받고 내가 코딩하는 것을 조금 더 좋은 구조로 바꾸고 리팩토링, 그다음에 내가 개발하는 코드를 어떻게 테스트할지 테스트 코드를 만들고 테스트 코드를 만드는 부분들, 이런 다양한 것들을 또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여기 또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지능형 피드백이라는 용어, 예측 분석이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전통적인 과정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개발을 다 끝난 다음에 테스트를 의뢰해요. 1 더하기 2를 집어넣는데 3이 나오네요. 그럼 맞는 거죠. 1 더하기 2를 집어넣는데 4가 나왔어요. 잘못된 거죠. 이 피드백이 오게 되는데 전통적으로는 이 피드백을 주고받는 시간이 5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AI와 협업을 하고 AI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테스트하는 코드를 첨부해서 개발하면서 내가 코딩을 하는 것과 동시에 내 프로그램들이 테스트가 되어지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훨씬 더 전체 개발 과정이 단축될 수도 있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놓치는 부분들을 채워넣을 수도 있고요. 따라서 AI의 도입과 AI를 활용을 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해보자 하는 트렌드 방향이 적절하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 요소로 오겠지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연히 효율적인 결과물, 그다음에 자원 배분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저는 가운데 있는 이 내용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조력자. 계속 우리가 살펴볼 주제이긴 한데 AI를 무엇으로 봐야 될까요? 그냥 지금 AI라고 통칭을 했습니다. 개발하는 내 입장에서 AI는 백과사전일까요? AI는 검색 엔진일까요? 내가 코드를 해야 되는데 알고리즘을 몰라. 그러니까 검색해야지. 대신에 AI를 써보자. 이거일까요? 아니면 내가 타이핑을 100줄 하는 게 귀찮으니까 AI한테 만들어 달라. 이걸까요? 여러 가지 관점으로 AI를 볼 수 있겠는데 저는 오늘 AI는 에이전트다. 바꿔 말하면 나의 파트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애자일 개발의 XP라는 방법론을 보면은요. 페어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페어 프로그래밍이 뭐냐면요. 한 명은 개발을 하고 한 명은 옆에서 그 개발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코딩하는 것을 리뷰하면서 때로는 어떤 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도 해주고 내용을 보면서 디버깅도 같이 해주고 설계 사상과 구현 사상을 공유하고 또 특정 시간이 지나면 역할을 바꿔서 아까까지는 옆에서 리뷰했던 사람이 지금은 타이핑을 하고 지금까지 코딩을 했던 사람은 리뷰하고 이렇게 개발하는 것을 페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고요. 애자일에서 XP에서 TDD와 함께 또 주요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AI와 에이전트가 너는 여기까지만 해, 나는 여기까지 할게. 또는 내가 개발을 하는데 개발자인 내가 개발을 하고 전체를 진행을 하는데 내가 사전처럼 마치 백과사전처럼 검색 엔진을 쓸 거야. 이런 개념. 또는 또 한쪽에서는 AI가 많이 발전하면 개발자의 역할이 줄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동의가 잘 안 되긴 하지만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는 AI를 파트너, 에이전트라고 보고 전체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AI를 적재적소에 사용을 해서 효과를 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같이 코어함으로써 좋은 제품을 만들 것이냐 그 관점으로 봐주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권장하고 싶은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정도 내용이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그겁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왔고 더 개발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해왔으며 그런 가운데 AI가 등장이 되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실제 어떤 것들을 지향하고 있는지 키워드를 말씀드리자면
AI를 에이전트, 파트너 삼아서 함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 관계성을 가져가는 거. 자, 전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마치 자, 아까 TDD가 뭐라고 그랬죠? 테스트가 개발을 드리블한다고 그랬죠. 혹시 AI가 개발을 드리블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어차피 내가 전체 AI 개발을 할 수 있는데 적재적소 AI를 쓸 수 있다 그러면 아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전체 과정에서 어떻게 AI와 생성형 AI 도구까지 포함된 전체 AI를 잘 적재적소에 활용을 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가속화하고 잘 개발할 수 있을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AI가 일반화된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 개발하는 방향에 고려해 볼 만한 트렌드가 아닐까요?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범위를 좀 좁혀볼게요. 개발이라는 것으로 좁혀보겠습니다.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코딩을 해야 되고, 테스트 코드도 만들어야 되고, 때로는 기능을 유지하면서 구조를 개선하는 리팩토링이라는 것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개발자들은 통합 개발 환경을 좋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코딩 따로, 컴파일 따로, 디버깅 따로, 따로따로 해버리면 너무 귀찮고 힘들어요. 참, 개발자들은 단축키도 참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죠? 마우스까지 손이 갔다 오는 게 싫은 거예요. 참, 재밌는 사람들이죠. 맞습니다. 한 곳에서 통합된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개발하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개발자를 위한 AI 어시스턴트 또한 파트너 또한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개발자들이 잘 사용하는 개발 도구에 잘 들어와서 함께 개발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게 훨씬 좋겠죠. 예, 그게 지향하겠죠. 또 그렇게 돼야 개발자들이 쓰겠죠. 우리 개발자들이 얼마나 효율성을 많이 따지고 마우스에 손 가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들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 AI와 함께 개발할 때 어떠한 도구가 가장 적합한 도구인가라는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대표적인 게 이제 최근에 이거 말고 훨씬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예 그냥 챗GPT를 써가지고 개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챗GPT 창을 띄워놓고 거기서 개발한 다음에 코드를 옮기기도 하죠. 코드를 복사하기도 하고요. 또는 탭라인과 같이 또 별도의 도구도 있습니다. 이것도 유명하고 많이 쓰는 도구이죠. 또 GitHub의 코파일럿, GitHub라고 하는 개발자들의 소스 코드를 공유하는 레파지토리 사이트가 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관계가 있는 사이트인데 거기서 아예 코파일럿이라고 해서 개발자를 보조할 수 있는 AI 도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별개가 아니라 대표적으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불리는 통합 환경입니다. 또는 뭐 자바를 개발하시는 분 계시면 인텔리제이 뭐 이런 도구들을 쓰는데 거기에 이것이 일종의 플러그인, 확장으로 포함이 돼서 사용이 되게 됩니다. 또 한 스텝 더 나가면 아예 요즘에 커서 아이디라고 해서 아예 그냥 처음부터 개발하는 도구에 AI가 들어온 게 아니라 AI로 개발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냥 아이디, 통합 개발하는 경우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기회가 되시면 한 번쯤은 꼭 사용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커서 AI로 개발을 하다 보면 이런 별천지 세계가 있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개발하는 정말 타이핑하는 속도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한테 먼저 많이 알려졌던 게 GitHub의 코파일럿이라서 그 내용을 먼저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최신 소식입니다. 이틀 전에 발표했습니다. 정확히는 미국이랑 우리나라 날짜가 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발표된 겁니다. 원래 GitHub 코파일럿은 무료 버전이 없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무료 버전을 풀었더라고요. 아마도 여기 보면은 그 커서 아이디어와 같이 다양한 생성형 AI, 즉 지능형 서비스들이 개발자들한테 제공되다 보니까 경쟁을 해야 돼서 그런 게 아니겠습니다. 경쟁은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 개발 도구가 있으시다 그러면 충분히 무료 버전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가져다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계정 만들고 플러그인 넣으면 된다는 겁니다. 커서 AI는 자체로 가져다 쓰면 되고요. 한 가지 더 팁을 말씀드리면은요. 예전에는 뭐 GPT나 일부 엔진만 썼는데 그 엔진 모듈도 다른 걸 쓸 수 있도록 확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구글 제미나이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연결해서 쓴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 시대인 겁니다. 그러면 실제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 개발자들이 개발을 한다 그러면 어떠한 느낌일지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시나리오를 잡아봤습니다. 너무 복잡한 거 하게 되면은 그 복잡한 구조 설명안이라고 완전히 산으로 갈 수 있잖아요.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우리 사용자가 문자열 하나를 입력했습니다.
문자열 하나를 입력했는데 그거를 역순으로 바꾸는 거예요. 헬로를 집어넣으면 올레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함수를 개발한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나는 개발을 좀 해봤어. 또는 관심이 있었어.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머릿속에 파이썬이라 그러면 that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리버스 스트링 해가지고 가로한 다음에 문자를 넣고 이렇게 가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자, 전통적인 개발에 익숙하신 분. 두 번째, 그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봐.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열이 있으면 그걸 역으로 뒤집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올레를 넣으면은 헬로를 넣으면 올레가 나와야 되고 하이를 넣으면은 IH가 나와야 되는구나. 혹시 특수문자랑 숫자랑 막 조합해서 집어넣으면 어떻게 뒤집혀야 되지? 이런 거를 먼저 고민했다. 그러면 TDD에 익숙하신 분. 구현이 아니라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 소프트웨어가 어떠한 테스트를 통과해야 될지를 먼저 고민해서 그것을 먼저 정의해 놓고 구현을 하는 XP, 에자일의 TDD에 익숙하신 분. 자, 이 상황에서 이것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 AI한테 어떤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고 어떠한 엔진을 써야 될까를 고민한다면 그거는 이제 넥스트가 되는 거죠. AI와 협업하는 것이 익숙하신 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는 이미 AI가 없어도 한 땀 한 땀 개발할 수 있고 나한테 하루 이틀에 충분한 시간을 주어진다면 개발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미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왜 구태여 하루 이틀 시간을 쓰냐는 거예요. 그거는 AI의 도움을 받으면 1분도 안 걸려서 끝나는데 이겁니다. 이거. 예전 같으면은 사장님이 시키신 일을 일주일 동안 했는데 잠이 안 와서 집에 가서 잠깐 해봤더니 화요일 날 끝나는 거. 수요일 날 가서 얘기할지 말지 고민하는 거. 예, 이게 AI의 도움을 받아서 생산성을 높이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I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게 달라지는 거죠. 그 내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잠시만요. 요 다음인가? 예. 요 다음이네요. 예. 예, 요 얘기 드리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자동 완성하고, 앞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코드를 자동 완성하고, 당연히 그 코드 안에서 잠재적으로 숨어 있는 오류 사항들도 한번 리뷰해 볼 수 있고, 테스트 코드를 만들거나 실행하는 것도 자동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결과를 문서로 만드는 거 있죠? 우리 개발자들이 앞에 요구사항 분석 설계 이런 걸 떠나서 늘상 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네, 이런 것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충분한 시간을 주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충분한 시간을 이왕이면 조금 더 가치 있는 데 써야겠죠. 이왕이면 조금 더 내가 해야 될 일에 힘을 써야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말씀드리면 반복적이고 내가 하기 귀찮은 일을 AI한테 시키겠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요. 그래서 파트너십을 갖고 AI를 하려고 그러면 그 결과물을 내가 보고 내가 이미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결과를 판단해가지고 적용하고 튜닝할 수 있는 역량도 계속 가지고 있어야겠죠. AI랑 개발을 같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계속 노력은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사례 간단하게 가져온 걸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지금 동영상으로 캡처를 해봤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곳에다가 그 코파일럿, 아까 말씀드린 기터브 코파일럿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용자한테 문자를 입력받아서 역순으로 바꾼 다음에 리턴한 함수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 함수를 어떻게 테스트하면 좋을지.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이죠. 테스트를 먼저 만드는 게 아니라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근데 검증을 해야 되니 어떻게 테스트를 할까 만들어 보고. 두 번째,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 정도 코드는 알 수 있습니다. 좀 경험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 근데 잘 모른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코드의 구조를 설명해 봐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내가 사실은 모든 걸 다 몰라도 돼요. 왜? 물어보면 얘기해 주니까. 그렇게 해서 물어보는 것들. 마지막으로는 코드의 구조를 한번 개선해 보려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1년의 과정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코파일럿이 활성화가 되면 컨트롤 I와 같은 방식으로 해가지고 프롬프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열을 제가 좀 더 타입을 빨리 하고 그랬네요. 전달받아 역순으로 배치하여 반환하는 함수를 파이썬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 얘기 안 하면 그냥 파이썬 함수를 한 줄로 끝낼 것 같아서 했습니다. 그러면 쭉 얘기를 해줍니다. 만들었죠? 살펴보니까 맞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억세트 누르면 자, 코드가 들어왔습니다. 잠깐 멈추고. 맞는 코드예요. 맞는 코드예요. 지금 코딩 타이핑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맞는 것 같으니까 실제 잘 동작하는지 다양한 테스트 코드를 넣어봐야겠죠? 이번에는 프롬프트를 직접 사용하는 게 아니라 주석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주석을 입력을 합니다. 주석으로 자, 테스트를 위한 함수를 작성해라. 엔터 치면 자, 데프 시작을 하죠. 탭키 칩니다. 엔터 치고 탭키 칩니다. 네, 테스트 코드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해서 탭키로서 테스트 코드까지 끝냈습니다. 맞죠? 자, 물론 굉장히 작은 기능을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확대할 수 그거 있잖아요. 우리 1부터 100까지 더하는 거 할 수 있으면 1부터 10,000까지도 할 수 있죠? 맞습니다. 이 작은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더 복잡한 로직은 그것이 무엇인가냐만 다른 거지 복잡한 로직도 동일한 프로세스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다음에 뭘 해봤냐면요. 잠깐 띄워보시면 이제 궁금한 내용들을 그쵸. 당연히 만든 테스트 함수를 실행하는 호출을 해야겠죠. 그래서 호출해서 결과를 확인하래가지고 호출하는 것까지 만들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소스 코드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GPT가 만든 소스 코드가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메뉴를 띄워서 코파일럿한테 설명을 좀 해봐라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영어로 설명하겠죠. 영어로 설명하니까 읽기가 다소 귀찮아서 한국어로 해달라고 다시 얘기를 해봤습니다. 당연히 한국어로 잘 나오겠죠. 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잘 설명이 되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봤습니다. 저 구조를 파이썬 내장 함수가 있으면 그 내장 함수를 이용해서 좀 잘 바꿔봐 달라라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구조를 변경한 거죠. 자, 그러면 구조가 이렇게 바뀐 내용이 나오고 오케이 하게 되면 바로 대치가 돼서 리플레이스가 돼서 흔히 말하는 리팩토링이 되는 거죠. 자, 전체적으로 그렇죠. 단순히 이것만 리팩토링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내부적으로 확인까지 된 겁니다. 자, 요 정도 내용을 지금 같이 본 겁니다. 어찌 보면 아주 간단한 예제고 특별한 게 아니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1부터 100까지 더할 수 있으면 1부터 10,000까지도 더할 수 있습니다. 이 조그만 것을 갖게 된다면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무엇이냐? 그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나한테 필요한 게 무엇이냐? 이것을 잘 정리할 수 있다고 하면 전통적으로는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다른 재미있는 사례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정말 20년 넘게 개발을 했습니다. 제일 당황스러웠을 때가 어떤 때였을 것 같으세요? 제일 당황스러웠을 때. 고객사를 딱 들어갔거든요. 근데 보안이 중요하다고 인터넷을 딱 끄고 개발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와, 이건 인터넷 끊으니까 개발을 못 하겠어요.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일단 라이브러리와 함수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함수 파라미터를 다 기억하지 못해요. 예전처럼 뭐 덧센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 스택 오버플로우와 구글링을 할 수 없으면 코드를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물론 실력 있는 엔지니어들은 처음부터 개발하겠지만 일반적인 엔지니어들은 다 이렇게 찾아가지고 조립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빨리빨리 개발하는 것들이 습관화가 돼 있다는 겁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 내용이 AI와 협업함으로써 더 고도화가 되고 더 자연스러운 협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부터 100까지 더하면 1부터 10,000까지 더할 수 있다. 우리가 무엇을 개발할 수 있을지만 정확히 정의하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설계할 수 있다 그러면 A와 협업을 통해서 코드를 만들고 구조를 개선하는 것 정도. 에자일에서 얘기하고 있는 TDD, XPA의 중요한 활동들을 에자일과 협업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라는 얘기를 잠깐 보여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면 AI랑 협업을 할 때 그냥 말짱 이러고 끝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고려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당연하지만 AI 도구가 한계가 있지요.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랭귀지적인 특징도 있고요. 실제로 이상한 코드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어요. 난 너무 간단한 코드라서 믿고 그냥 썼거든요. 고민도 안 하고 이상해서 봤더니 엉성한 코드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IT, 코딩과 관련된 것은 그나마 초기에 학습을 하고 많은 자료를 학습해서 그런지 그나마 정확한 게 나오고요. 다른 것보다는 유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작하는 코드는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I가 하는 다양한 거짓말 중에서 코딩적인 부분은 그나마 어느 정도 이렇게 보장이 된다. 보장이 된다는 말은 조금 이제 너무 과한 말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안심되는 영역에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돌려보면 아니까.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도구의 기능과 범위 한계를 명확히 인지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사람의 판단과 창의력도 필요하다. 그래서 혹시 제가 다음 학기에 또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그때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때는 또 다르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 우리가 다 하지 않고 이 부분은 AI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훨씬 생산성을 높이고 내가 놓친 부분들을 채워가지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겠다.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해보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내가 잘 모르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테스트를 설계한다거나 보안성을 테스트한다거나 소프트웨어를 설계한다거나 가장 좋은 소프트웨어 설계의 레퍼런스를 잡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 지식 밖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학습을 하거나 프로타이핑을 할 때 AI 도움을 받아가지고 훨씬 잘할 수 있겠지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하고 조율할 수 있는 역량은 분명히 우리 있어야 된다. 자, 아무리 같이 협업을 하더라고 하더라도요. 파트너 관계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리딩하는 역할은 필요하잖아요. 리딩하는 역할은 우리가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개발자의 역할과 책임이죠. AI를 리딩할 수 있는 역량과 인사이트는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파트너라는 전제하에 그렇게 해서 AI 도구와 협업식 고려사항도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자, 이래서 실제 이번 장에서는요,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전까지는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코딩이라는 부분을 다시 줄여가지고 말씀드렸다면 다시 펼쳐서 요구사항 분석과 설계, 스토리보드를 만든다거나 숨겨진 요구사항을 발견한다거나 하는 부분들, 테스트 검증 자동화. 요즘에 테스트는 어떻게까지 할 수 있냐면요, 예를 들면 우리 사이트에 웹페이지가 있습니다. 웹페이지에 로그인 창이 있어요. 그거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캡처한 다음에 GPT와 같은 AI에 던져가지고 어떻게 테스트하면 좋은지 기능과 보안과 품질 측면에서 테스트해봐라 그러면 잘 만들어줍니다. 저 QA 쪽도 일을 해봤는데 웬만한 QA 엔지니어가 하는 것보다 테스트 케이스도 잘 만들어주고요. 심지어는 그 뒤에다가 이제 알겠는데 이거를 자동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파이썬 코드까지 만들어줘. 그러면 코드까지 잘 만들어줍니다. 그 정도까지 가 있어요. 안 할 이유가 없죠, 우리 입장에서. 자, 그래서 단순히 어떤 개발은 당연한 거고 개발자라는 얘기부터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분석과 테스트까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당연히 성능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개발을 하다 보면 중요한 정보나 데이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개인정보가 필요하다고 해볼게요. 사람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게 필요할 수 있죠? 이거 어떻게 하죠? 어디서 얻죠? 예, GPT한테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나 테스트가 필요하니까 데이터 좀 만들어줘. 단 조건이 있는데 사람 이름과 나이까지는 용서. 그건 가짜로 만들어도 좋아. 전화번호 이 포맷은 이렇게 만들어. 대신에 주소는 적어도 시도 구까지는 실제 있는 거로 해줘. 그럼 시도군에 정말 똑같이 실제 있는 걸 해주고 나머지만 무슨 꽃동네 이렇게 이상하게 잡아주더라고요. 야, 그런 식으로 만들어줍니다. 안 쓸 이유가 없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양하게 전체를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조금 전에 제 얘기 들어보세요. AI한테 로그인 창을 던져주면서 테스트 해줘. 이게 더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잘 진행이 될까요? 지금 내가 전달하는 것은 로그인 창인데 이 로그인 창에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서 로그인하는 기능을 하는데 기능적인 측면에서 품질적인 측면에서 보안적인 측면에서 무엇을 점검해야 될지 10개씩만 뽑아줘. 어떤 게 더 잘 나올까요? 후자가 아무래도 정확할 겁니다. 왜? 가이드를 줬잖아요. 기능, 품질, 보안.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역량과 인사이트는 우리가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리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놀고 있는 건 아니죠. 우리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I와 협력해서 개발하는 방법. 이제는 포괄적으로 봤을 때 또 계속 이제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이미 앞전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AI의 제안을 그대로 듣는 게 아니라 곱씹어보고 비판적인 측면 시간 당연히 가져야 된다. 또 뿐만 아니라 또 이것도 있습니다. 어,
우리 회사에서 나만 AI로 열심히 개발하고 있어. 그러면 조금 분위기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아까 TDD 얘기했죠. 나만 테스트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럼 조금 이상해질 수 있어요. 잘 되려면 회사에서, 동료에서, 팀에서 지원해주고 같이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관심이 있으면 우리가 먼저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하나씩 도입해가서 변형해 보는 거. 물론 현업이 아니라 이제 학생 신분만 갖고 계신 분도 계시긴 하지만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도 같이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쭉 담아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앞전에서 이미 얘기를 충분히 드렸으니까 뒤는 가볍게 넘어갈게요. 역시 AI 시대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성장하기, 이게 마지막인데요. 행간의 이야기를 몇 개를 드렸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AI 시대의 IT 전문가로, AI 시대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성장하려고 그러면 우리한테 무엇이 필요하고 또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아니면 AI가 정말 필요할까요? 근본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지만 필요하다. 거스를 수 없다. 전 세계 개발자의 98%가 쓰고 있다. 예, 이미 안 쓰면 뒤처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이미 트렌드로 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전제하고 한다 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요. 조금 교재에는 없는, 우리 PPT에는 없는 거지만 결심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결심? AI를 한번 사용해보자. 왜냐하면 개발하는 전체 단계에서 AI라는 도구를 써서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는 것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긴 알지만 이렇게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이래도 되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또 하나 이렇게 나가다가 우리 개발자의 역할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라는 막연한 어떤 걱정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아예 이쪽 반대급부로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당연히 개발자들이 하는 거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공유하고 싶은 거는 함께 하는 거다. AI를 에이전트 삼아서 협업하는 거다. 페어 프로그래밍 하는 거다. 그쵸? 더 한 스텝 더 나가면 AI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 전체 개발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지를 아예 생각해 보는 것까지도 나가보면 좋겠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한번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 한번 해보자라는 결심과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도 큰 용기라서 그 얘기부터 해보고 싶었습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찌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떠한 일을 AI로 대체하거나 AI로 훨씬 잘할 수 있는 일인가요? 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그 일의 패턴이 있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동일하게 반복되는 패턴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충분히 AI로 대체를 하거나 더 좋은 성능,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IT에서 하는 많은 일들 보면 참 반복적인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는 그런 반복적인 일들을 AI 또는 AI와 함께 자동화 도구로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우리한테 조금 더 가치 있는 일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비즈니스나 제품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 그러면 사람을 연구해서 어떤 제품이 조금 더 효과가 있을지를 고민해 보는 거고 또 하나 결국은 이렇게 열심히 개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용자한테 좋은 제품을 잘 전달하기 위함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어떠한 것을 무엇을 먼저 전달을 해줘야 고객한테 가치 있는 제품일까를 고민해보고 그런 가운데 핵심 개발 요소가 무엇인지를 고민해보고 핵심 품질 지표가 무엇인지를 고민해보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설계해서 구현하는 게 가장 적합한지를 고민해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집중을 하면서 일산적인 반복적인 부분이나 오히려 단순하게 했을 때는 AI가 훨씬 잘하는 것들을 자꾸 전달해 가면서 협업해 가면 조금 더 우리한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먼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에 따라서 잘 변화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학과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 과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쵸? 그쵸, 있습니다. 네트워크도 있고. 예, 제가 네트워크를 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트워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트렌드가 변화돼도 잘 변화되지 않는 기반 인프라가 있습니다. 예, 그러한 내용들, 알고리즘이라든지 자율구조라든지, 그쵸? 이런 원론적인 것들을 충실히 좀 공부해서 어떤 것을 진행을 할 때도 인사이트를 갖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역량은 계속 키워나가는 것이 좋겠죠. 예, 맞습니다. 그 정도 얘기를 드리면서 다양한 도구도 사용해 보는 것. 이렇게 시작을 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결과를 낸다고 얘기를 했지만 결과가 아니라 이 상태에서 용기를 갖고 계속해서 사용해 보면서 성장해 가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진정 향상시키고 확보해야 될 역량들을 확보해 가는 거. 그렇게 시작해 가면
AI 시대에서도 우리 개발자들이 조금 더 가치 있고 그다음에 더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 좋은 엔지니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개발자의 성장 목표, 창조적인 엔지니어, AI 선도자, 혁신자 서비스 창출. 저는 제 입장에서는 용기를 갖고 한번 사용해 보자. 그리고 성장해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